이제 세 번째, 월포드의 세 번째 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동산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이 타당성 분석을 공부할 때는 이 분석의 이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이 분석의 유형 체계가 5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그것부터 먼저 보시는데 181쪽이 보시면은 이 부동산 분석의 유형 체계가 지금 5가지 순서로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여기서 출제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 체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자, 지역 경제 분석을 보면은, 자, 거기에 교재 보시면은, 이 분석 대상 지역의 뭐, 고용 관계, 소득 수준, 또 인구, 이런 총량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 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광명 지역, 인구, 소득, 고용,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입니다. 이런 모든. 이게 포인트예요. 모든 부동산, 이 지역 내에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넓은 의미, 거시적 측면,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분석이 됩니다.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자,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시장 분석은 모든 분석이 아니다.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 예를 들면은 상업용 부동산,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여기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 또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동태적인 경로를 분석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은 분석 대상 시장의 범위를 우리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이 상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상권의 범위를 보면은 우선은 이 개발 부동산, 이 개발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수요의 대체성, 또 경쟁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까지 있느냐,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마케팅에서 볼 텐데, 이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이 수요자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한다? 세분화하고, 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한다? 차별화하는 것도 어디서 나타나는 분석? 시장 분석에서 합니다. 시장 분석. 자, 그러면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뭐가 나타나죠? 시장성 분석. 주의해야 될 건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우리는 이 시장성 분석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지문 속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아까 배우셨나요?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그 키워드, 그 지문을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합니다. 그 지문 2번 지문이죠. 밑에서 세 번째 그 체크. 1번 보시면 주어진 입지에서 우리는 개발 형태에 따르는 수요자의 선호와 경쟁 환경을 분석을 하여 개발 사업의 시장의 흡수율과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이 시장성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이 나와요. 타당성 분석인데 아까 여러분이 앞 시간에 배우셨던 여러분 흡수율 분석이 있죠?
흡수율 분석은 어디서 하냐 하면 여기서 이루어져요. 시장성 분석에서.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개발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느냐. 그래서 분석할 때는 뭐를?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현금 수지 정보를 뭘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죠. 자, 타당성 분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이 이루어져요. 5단계. 요 순서는요 17회 시험 한번 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잘 틀리는 게 요것이 왔다 갔다 해요. 2개가 어느 게 먼저인지. 그래서 그때 많이 틀렸고, 또 요 학자에 따라서는 요 3가지를 묻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181쪽에 있어서 거기에 4번에 보시면은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이것을 학자에 따라서는 이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장 분석. 또 요 2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무슨 분석? 선행 먼저 한다. 그리고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무슨 분석? 후행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 3번 지문 볼까요? 3번 지문은 요거 얘기예요. 시장 분석은 뭐예요?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야. 시장에. 그리고 요거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니까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장 분석은 여러분 교재에 또 어디냐 하면 왼쪽 180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은 뭐죠? 개발 사업,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시장에서의 뭐를 보는 거죠? 채택 가능성 여부. 자,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뭐를? 또는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 그래서 뭐죠? 최종적인 의사 투자 여부,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 뭐 이 내용이 뭐 여러분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쪽으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누죠. 여러분 요즘 뉴스였던 우리 3기 신도시 개발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것은 신개발에 속해요. 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럼 재개발 여러분 많이 듣죠. 근데 우리는 뭐만 공부하냐 하면 거기 보면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나오는 정비사업의 분류에 3가지가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인데 옛날엔 여기 5개 있다가 이제 몇 개로? 3개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시면 됩니다. 옛날에 많이 출제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184페이지에 개발 방식의 유형으로 가는데, 이게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와요. 별표 2개로 한번.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단순 개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의 취득 방식입니다.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여러 유형으로 지금 나누는데,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변동이 없으니까 뭐죠?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자, 시험 문제는 이제 나오는 게 뭐죠? 환지 방식. 자, 여러분 정책에서 나오는데 뭐죠?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뭘로? 우리는 효율성이 높은 토지, 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명적, 용도, 또 어떻게 돼요? 기타 필요 사항, 등급죠. 토지 등급은 9등급까지 있는데 토지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되기 전을 택지로 개발된 후에 또 환지 평가를 해. 평가에서 뭐를 적용? 가치가 높았으니까 감보율을 적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뭐 한다? 재분배. 시험에는요, 매각으로 출제합니다.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감보율을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를 또 뭐 한다? 매각을 함으로써 어때요?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죠. 채비지는 뭐 한다? 매각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환지 방식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매수 방식은 여러분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는 강제 토지를 뭐 하는 방식이다? 예,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환지 방식은 원래의 토지 면적보다 가치가 높으니까 적게 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뭐가 돼? 축소가 돼요. 월 면적 환지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될 때 원래의 면적보다 적게 가요. 그럼 요거는 뭐죠? 수용을 하면은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끝이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뭐가 돼? 소멸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이거는 완전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큰 개발 방식은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자, 그리고 또 혼용 방식이 있죠. 자, 이것은 뭐를? 우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산업 등의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를 혼합을 했어요? 환지 방식과 뭐를 방식? 매수 방식을 혼합을 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혼용. 이 시험에는요,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내지 뭐.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해요. 환지. 올해 시험은 환지 쪽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 185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자, 또 우리 배우셨죠? 수용 방식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 예?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개발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해서 조성된 택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또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 대상 지역 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공공용으로 공급하잖아요. 공공용지를 환지 방식에 비해서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단점은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 있어서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와 수용자인 개발사업 시행자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보상이 적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민원을 많이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초기 부담이 높고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면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수용당한 사람은 인근 지역의 대토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이틀 전에 예비적 타당성 면제에서 개발사 발표를 했는데 그 돈이 얼마라고 해요? 보통 추계한 것만 지금 대략 추계한 게 24조 정도 된다는데 근데 그게 추가 또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경부 고속전철 있죠? 그 처음에 4조 했다가 37조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처음에는 왜 보상하는 과정에서 땅 가격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그게 오래 가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죠. 24조라 하대요. 근데 문제는 그거 사업이 문제라 그걸 또 토지 수용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부가 또 이제 골치 아프지. 이제 보상 이제 또 소송에 하나 걸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보상 비용만 22조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보상도 이제 골치 아파요. 왜냐? 원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요거는 정책 쪽에서 내고요. 우리 이쪽에서는 안 내요. 이쪽에서는 요걸 내요. 요거. 개발 사업 주체에 따라 우리는 개발을 공영 개발과 뭘로 나눈다? 민간 개발. 작년 29회 또 여기서 출제했죠. 27회 시험도 정답이고 29회도 정답을 여기서 물었어요.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에서 정답 물었죠. 민간 개발 방식. 요게 중요해요. 민간이 중요하죠. 민간. 자, 거기에 자체 개발. 여러분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뭐를 한다? 본인이 직접 개발하죠. 자체 개발 방식. 예?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개발합니다. 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 본인이. 그러니까 사업 수행에서 또 본인이 하니까 빠르죠. 빠릅니다.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 그래서 장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 주체, 자금 조달 주체, 개발 사업 시행의 주체, 이익 귀속 주체가 전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체 개발 방식은. 그런데 또 문제점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높은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자체 개발이 안 돼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뭐죠? 공동으로 개발해요. 이게 바로 뭐죠?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럼 지주 공동사업이 이루어지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뭐가 돼? 공동개발하니까 위험이 뭐다? 개발사업의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지. 공동개발하니까. 자, 그러면 지주공동사업은 몇 가지?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사비를 뭘로? 대물로 간다. 대물이 뭐죠? 물건이잖아요. 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공사비를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로 뭐 하고 있다? 변제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출제를 안 해요. 출제는 요걸로 해요. 26회도 출제, 요거 개념 물었잖아요.
출제는 이걸로 출제한다. 뭘로?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한다. 출제는 이걸로 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 용어가 어려워요. 등가 교환 방식. 예, 용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188페이지에 있는 표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하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공사비가 없어요. 건축자금, 공사비를 누가 투입한다? 개발업자. 그럼 사업비는? 자, 여러분 또 표에 보면 사업비는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비는 투입을 하고 건축자금,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투입을 했더니 이제 완공된 건축물이 있죠. 자, 완공된 이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평가한 토지의 가격이 있겠고, 개발업자는 뭐를 투입했어요? 건축 자금, 공사비를 투입을 했잖아요. 개발업자의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에서 우리는 뭐에 따라?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 비율, 이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 토지에 건축물 지었으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에 있어서의 지분을 나눠 갖는 거예요. 토지 건물의 지분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받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 지분에 따라 배분이 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발업자가 수수료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갔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토지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도 누구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럼 이익은 공동개발이니까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이 지분에 따라 이익을 상호 배분이 돼. 지분에 따라. 자,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던 거죠. 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를 해요. 그러면 개발업자, 이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착공하기 전에 조감도 갖고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딱 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분양 대금이 들어와요. 그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분양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인데 요걸 했잖아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했다가 부도나무 골치 아픈 거야. 선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건축물은 선분양 제도인데 그 대표적 부도 사건이 어디냐? 동대문 사건이야. 2004년도네. 2004년, 3년도인 것 같아. 2003년도 동대문 사기 분양 사건. 2003년, 4년? 그때쯤이에요. 동대문 분양했거든요. 그때 2조 원 사기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도.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구청장, 국회의원 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죠. 예, 그게 요거잖아요. 예, 요거 했다가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선분양하니까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건축물 후분양 제도로 이제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슨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또 여기 있고 또 투자자 모집형.
자, 요것도 마음고생 진짜 심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합원 모집해요.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이 탈퇴가 쉬우면 별 문제 아닌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거야? 자금 조달은 투자자가 하죠, 이거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 주체나 이 개발 사업 시행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이 사업 시행자가 땅도 없으면서 재개발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럼 더 골치 아파, 이제 나중에 사기에 걸려서. 요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재개발을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은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저 한남동 당국대 부지는요, 그거 한 30년 걸렸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잘못하면. 자금 조달 주체가 투자자니까 투자자 마음고생 심하지. 개발 사업하면 뭐가 돼? 그 투자 개발 사업에 일정한 투자만큼 지분을 보장을 해준다든지, 뭐 조합 아파트면 아파트 뭐 받는 건 그건데, 지분을 보장하거나 또는 일정의 투자에 따르는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해주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거 투자를 하려면요, 조합장하고 알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20년 박아두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법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거 하려면.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27회도 정답이고요. 또 29회도 정답으로 물었죠. 사업 뭐죠? 위탁형. 요걸 출제했잖아요.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인데, 위탁은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전반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 대행을 시켰으니까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른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요게 사업 위탁형.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개념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에 개념 출제했고 27회는 특징에서 정답 물었잖아요. 토지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사업은 진행.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위탁 대행시켜도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자, 그런데 개발 사업 시행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는 누구? 이게 주의를 해야 돼. 개발업자야. 즉 무슨 얘기냐? 개발 사업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 후에 분양 임대에 이르는 전반적인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위탁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에 따라 또 공유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위탁 대행만 시켜서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지.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돼요.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귀속 주체는 결국 누구? 이익의 귀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돼요.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내거든요. 그러면 또 시험에 우리가 또 제일 또 많이 출제했던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제일 또 많이 내죠. 여러분, 요 두 개의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고, 27회는 또 특징에서 정답 물었고, 하여튼 이 신탁은, 여러분, 우린 신탁은 진짜 시험의 단골이야. 그 중에서도. 잘하면 또 신탁 또 내고 싶어요.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뭐다? 위탁자. 위탁자, 신탁자입니다. 예? 신탁하는 사람, 신탁자. 말 나오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막 틀려요. 위탁자, 신탁자입니다. 그런데 신탁회사, 우리나라는 11개가 있거든요. 부동산 신탁회사 11개가 있는데, 요걸 좀 확대를 좀 3개 더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걸 뭐죠? 수탁자. 신탁 받는 사람.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있는데 돈도 없고, 예? 개발사업 어떻게 돼? 전문성도 없어. 땅만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는 그 땅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얻고자 해. 그럼 맡기면 되지 뭐. 그래서 몇 년, 20년, 30년 어떻게 기간을 맺어서 맡기면 돼요. 그래서 뭐를 한다? 우리는 기간을 약정해서 토지를 신탁회사에 뭐 한다? 신탁이야. 뭐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 신탁, 다올부동산 신탁 뭐 많이 있잖아요. 맡기면 돼. 맡기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맡기면은 증을 하나 받아야지 뭐. 뭐를 해야 돼? 수익증권을 신탁회사는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요. 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증권.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면은 금융기관은 압류가 들어갈 거 아니야, 토지에. 경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탁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압류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있으면 안 돼.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야 돼. 이게 큰 차이점이야.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지만은 여기는 뭐다? 소유권은 토지는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시켜라, 법률적으로. 그러면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주체니까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탁회사의 명의로 갑니다. 토지 소유한 사람은 신탁회사니까. 신탁회사의 뭘로? 명의로 진행이 된다. 큰 차이점이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자금은 누가 조달해야 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도 누가 하냐 하면은 신탁회사가 해요. 그럼 신탁회사는 신탁 기간 동안에 약정한 수수료만 받으면 돼요.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데 이익은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뭐다? 이익이 돌아가. 이 귀속 주체는 수익증권 소유자인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수익증권은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일정한 사람에게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어떻게 돼? 넘길 수도 있죠.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받고 이 사람한테 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 소유자가 이 귀속 주체가 돼요. 그럼 신탁 기간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신탁 기간,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끝났으니까. 자, 그 내용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죠. 자, 여러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술 보완,
자금 조달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뭐를 구성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 법인 중에서 하나의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뭐를 연합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좋은 점이 있거든요. 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법인 출자 회사 간에 개발사업 출자 법인이 여러 법인이 들어갔으니까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 조정이 어렵다. 그리고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개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원래 좀 중요한데 요즘에는요 지문을요 여기서 하나 뽑고 2개 뽑고 3개 뽑고 4개 뽑고 또 하나 또 뽑고 이런 식으로 5개를 뽑는데 또 뽑을 때 또 많이 뽑는 지문이 바로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많이 뽑는 지문. 항상 우리는 B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은 뭐부터? B부터. 순서대로 가면 말 해석 가면 돼. 빌드는 뭐의 약자? 빌드. 빌드는요 민간 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돼요? 착공을 해서 뭘 한다? 시설물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는 준공까지가 여기야. 준공했어요. 빌드는 민간 자금 조달해서 준공까지 갑니다. 준공해서 그 다음에 O 하면 뭐죠? O 하면 operate. 이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라고 해요. operat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준공을 했잖아요. 그 민간 사업자가 그 시설물을 정해진 약정 기간 동안에 뭐를 운영 관리하는 권리야. 뭐를 한다? 여러분이 이용을 하죠? 그럼 그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그러면 정해진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그 시설물은 누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뭔다? 이전을 해.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뭐다? 이전을 한다. 트랜스퍼, 이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 이전. BOT. 자, 여러분 롯데월드 아시죠? 잠실 롯데월드 끝났어. 30년 기간 끝났어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데 서울특별시는 안 받아. 이전 받았는데 안 받아. 왜? 대폭 수리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롯데에서는 그거 고칠까 안 고칠까요? 안 고치지. 넘겨준다. 왜 고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안 받겠다. 너네 계속해. 그 롯데가 그러면 몇 년 보장해 줄 건데 이제 묻지. 그래야 고칠지 마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거 BOT야, BOT.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번은 뭐다? BT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 강원도 갈 때 속초 갈 때 뭐 터널 엄청 많대요. 그 잘 다니죠? 그거 요거야. 준공했어요.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전하고 그 민간 사업자, 국가가 아니 소유권 넘어갔는데 민간 사업자가 순서를 보면 돼. 민간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어떻게 해요? 이용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내죠? 그 내는 걸 가지고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순서만 바뀐 거야. 터널, 아까 그런 고속도로 터널 이런 교량 공사할 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BTL 있어요. 요게 또 요즘 보니까 시험에 요게 좀 잘 내야 돼. L이 들어가서 그래. L. 리스야, 리스. 그럼 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걸 아예 리스를 받아. 시설물을 리스를 임차를 해요. 임차. 예? 리스. 그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해서 손님이 있든 없든 뭐를 줘야 돼? 사용료를 누구한테 줘야 돼? 민간 사업자에 줘야 돼. 있든 없든. 예? 그게 임차를 하는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리스 하는 거예요. BT에. 요거 여러분 시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28회 출제했죠. 27회도 출제했죠. 예? 그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해요. 17회 시험에 출제했고.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BOO. 요거는 뭐다? 오운. 오운은 소유권이죠. 자, 민간 사업자가 준공을 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아프레이트, 뭐도? 시설, 관리, 운영권도 가져서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항상 뭘로?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189페이지. TDR. 요즘 정책에서 작년, 재작년, 2년 연구소 개념이 출제되고 있는 용어죠. 개념. 자, TDR은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잖아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개념, 개발, 지역, 보전, 규제 지역에서는 토지 자원을 보전을 하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해요. 네? 보전지역. 그래서 토지 소유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뭐를 한다?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뭐를? 손실을 입어요. 손실. 그런데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 얻고 여기는 손해를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TDR이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 제도다. 그럼 어떻게 완화시켜주냐? 그럼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우리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개발권은 필요가 없네요. 자,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못하니까 개발권이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권 필요한 사람에 가야죠.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이 필요한 개발 지역의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뭐를?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TDR. 이 개념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책이론에서 출제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19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죠. 자, 시장을 통해서 매각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상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 사적 주체가 부담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개발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밀도, 공적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밀도가 바로 뭐죠? 용적률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용적률에 뭐를? 상한선을 설정해요. 그러면 용적률의 상한선이 몇 프로다? 40% 설정했다. 그럼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40% 이상 개발 못하죠. 상한선이니까. 그럼 40%까지는 개발을 허용을 하는데 그 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적인 이 규제를 뭐 한다? 강화한다는 거 뭐야? 강화는 용적률이 40%, 30% 내려가는 거죠.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개발 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싸야 건물을 고층화시킬 거 아니에요. 비싸야. 이렇게 해야 뭐가?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사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적인 허용 용적률 요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사오는 거야. 그 사오는 수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서 어떻게 돼요? 허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는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한다?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TDI,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데 초기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예? 문화재를 보호한다든지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한다든지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죠? 최근에는 뭘로?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수단. 대표적으로 뭐죠? 지역지구제인데,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TDR. 최근에는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시험에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요, 개로를 쉽게 낼 때는 4문제까지도 한번 출제해 봤는데 하여튼 2문제는 출제를 한다 보시면 되고, 작년에도 2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문제 출제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리는 27회 시험에 관리 주치에 따르는 관리 방식 27회 출제를 했고요. 28, 9회는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출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관리는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페이지에 관리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